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그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그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새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나 우리 각 부처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처 간에 이 협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소위 국정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약간의 기관 이기주의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칸막이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뭐 우리 기관이 훨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다,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각 기관 부처끼리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타당한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무회의에 공개적으로 요청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칭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문서를 보니까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제가 대체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나 물어봤더니 무슨 강수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각 부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발생 요인들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잘 강구했는데, 예를 들면 뭐 농업 부산물 소각을 못하게 하고 파쇄를 지원하거나 이런 일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농식품부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14%가 줄어든 거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조기 진화 출동이나 또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산불 진화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또 한번 내보겠지만 하여튼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행정부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서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제일 기여가 큰 부서들은 좀 찾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도록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뭐 금융위든 또는 국토부든 여러 농축식품부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이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0.1%의 가능성, 소유 구멍도 다 봉쇄해야 되죠.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구멍 찾기 전문가, 또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뭐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0 몇 퍼센트, 47.5%입니까? 어쨌든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뭐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그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다 고쳐야죠.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부자가 되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역량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 부자를 또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재료 수급에 제약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원재료 수급이 좀 더 원활할 것 같다, 또는 좀 신속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규제 완화 또는 뭐 폐지, 일시 폐지, 임시 조치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해당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 테니까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실 텐데, 현장하고의 그 대화나 이게 의견 청취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대통령.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더 적극. 언론도 언론이고. 네. 그래서 어디다 하나 네. 그 저기 제안이나 이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원래 이게 민간에서 공무원들 무서워하거든요. 그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현실이 그러니까. 네, 네. 얘기하기 좀 껄끄럽거나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어서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그냥 과감하게 편안하게 정부에 제안하면 좋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어디 제안방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 대통령, 각 부처별로 하려면 너무 국민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재경부로 제가 그냥 뭐 불편한 거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경부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총괄 정리. 부처 굳이 뭐 해당 부처 따질 것 없이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네. 그 제안하면 그 다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 다 지금 요새 SNS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관님들도 그렇고 제 개인 SNS도 활용하든지 해서 네. 어쨌든 좀 신고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가짜 뉴스 얘기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증폭시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저 경찰청도 와 계시죠? 경찰청 안 왔어요 오늘? 예, 경찰청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좀 지휘 삼아 잘 챙겨 보시는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죠? 네, 네. 원래 그 상대 적 진영을 교란시킬 때 제일 좋은 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여기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이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장난삼아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디 스크린 팀을 하나 두든지. 네, 이미 그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가 경찰에 설치가 돼서 그래요? 지금 한 이전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적발. 신고 오기 전에라도 좀 예. 적발해서요. 소위 이 가짜 뉴스 버티는 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 선제적으로 좀 스크린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38일 개전 이후 38일 동안에 이 양부항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홍해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의 얀부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가지고 홍해 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외교부가 보기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데? 홍해를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러기에는 전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직접 여기 홍해에 그 무슨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어요? 한다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티 후티를 시켜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티의 전력이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랜덤으로 하나씩 둘씩 공격함으로써 협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후티 반군들은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여기 인근은 공격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가 원래 후티 반군을 이거 공격을 하다가 요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아덴만에 가 있는 배 있잖아요. 그 뭐지? 대조영. 예. 청해부대 대조영 지금 어디쯤 있어요? 아덴만 쪽에 있습니다. 아덴만 쪽에. 전에 인도 쪽에 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 아마 작전 구역 자체가 아덴만 쪽까지만 돼 있고 홍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홍해는 안 들어가는 걸로. 예, 최근에는 인도 뭄바이 항에 가서 보급을 받고 지금은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아덴만까지는 못 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덴만하고 문바이항 중간 지점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저 대조영함은 해적 퇴치용이지 군사 작전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 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건 구축함인가요? 여러 가지 이시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나가 있는 대조영함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그건 뭐 조그마한 해적 퇴치용. 그렇습니다. 예,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만약에 홍해를 통해서 유류 수입 운항을 한 달 동안 했더라면 꽤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었긴 하네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얀부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배럴 정도가 공급 물량이 할수 있기 제한돼 때문에 있어서. 이 미리 계약된 물량들이 꽤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된 지금 우리가 위에 들어가- 추가로 유조선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루 공급량이 500만 배럴밖에 안 되니까 원래 배 한 척에 200만 배를 싣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 기존에 계약된 약속된 거 다 있을 거고. 그럼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접근하는 배도 있고 지금 계약만 돼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배들도 있고. 그 배들은 어쨌든 사우디하고 무슨 그 유류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야 실제로 선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이 확정이 돼 있는.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확정이 돼 있는 배들이 간다고. 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너무 위협이 크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뭐 100% 안전 위해서 조금의 위험 있으면 다 막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예.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예,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되. 네, 직접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쓰레기 봉투 얘기는 요새 좀 조용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현장 점검해 봤는데요. 그 대통령님이 몇 번 말씀 주시고 실제로 이제 일시적인 품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갔더니 이제 충분히 재고도 쌓여 있고 국민들도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 써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과잉 행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많이 사 먹은 사람들이 저기 당근에다가 그걸 내다 판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너무 많이 사놨다가 이제 아주 싸게 내다 파는 경우도 있는. 그건 쓰레기 봉투 값은 오르지 않는데 그 몰랐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이게 쓸데없이 그 선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거기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부 아까 이게 상담은 42%가 늘었는데 신청은 18%가 줄고 신고도 늘었다. 이게 상담은 많은데 실제 해당이 덜 됐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그 복지 위기 본인들이 한게 알림을 아니고? 깔고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최근에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회 지나가 버렸는데 하여튼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들 문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금융위도 지금 몇 달 되셨으니까 이게 소위 빚쟁이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빚쟁이들을 이 사람 빚쟁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경제 활동도 제약을 하고 잔뜩 묶어 놓은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뭐 파산 절차를 좀 쉽게 한다든지 채무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결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실제로 회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거나에 대해서 막 뭐 도덕적 해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매우 좀 인색한 편 아닙니까? 네. 좀 그거 어떻게 좀 개선은 좀 돼가고 있어요. 네, 그 금융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먼저 사전에 채무 조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체 채권을 자꾸 매각을 하거나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영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한 추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정 부분은 아예 자기가들이 아예 소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너무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제도 인센티브를 바꿔나갔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이익 본 거를 그걸 다시 되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도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면 연체 채무자 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 그걸 뽑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제로 작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잖아요. 네. 즉 90% 포기하잖아요. 그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그 몇 달 연체되면 한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그거를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교회인들 괴롭히고 그 부당이득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뭐로 합니까 도대체? 아예 탕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원래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무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잖아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그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그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도 개선해놔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금융위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끌고 가야죠.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좀 그야말로 선진화해야 된다.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각별히 좀 맞습니다. 유념해 대통령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채권자 채무 관계가 아니라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보고요. 제도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져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네. 네, 행안부에서 애국가 배경 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 공식 행사에서는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정부 최초의 공식 애국가 배경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폭넓은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도 애국가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선과 본선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선에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본선에 진출할 2개 팀을 선정하고 해당 팀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최종 심사를 거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에는 8천만 원 이 상금, 또 우수상은 5천만 원 상금, 또 장려상은 10개 팀 50만 원씩 이렇게 이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문화예술 또 영상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을 해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공모는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선이 진행되고요. 5월 초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 뒤에 영상 제작을 거쳐서 7월 말에 최종 영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모전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보유 영상자료 제공 등 애국가 배경 영상 제작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이거 네. 8천만 원은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한 보상이 8천만 원이에요? 저 완제품 만드는 것은 저희가 더 솔직히 추가할 얘기해보세요. 부분을 할 거고요. 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작을 심사를 해가지고 8천만 원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 소심하시게. 이 광고 한 편 찍는데도 몇 억씩 들거든요. 네. 그 짧은 한 편을 찍는데도 이게 기획을 공모를 하시고요. 실제 영상 제작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네,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요 상품은 그러니까 상금은 이 기획안을 받아서 네. 저 두 팀을 8천, 5천 이렇게 기획안 그러니까 상을 그렇게 주고요. 하십시오. 완성품이 그다음에 아니고 예. 제작 지원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지원을 네. 기획안을 나 이게 혹시 완성품을 받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네. 하여튼 기획을 선정을 하되 제작은 돈 좀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가업 상속 제도라고 하는 기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건데 이거를 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은 이게 못하게 폐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단순한 사양 산업에서 폐업하면 그 폐업을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하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상속세 깎아주자 이런 취지죠.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을 하라고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업자의 자녀가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면 그 사금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업 상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무나 할 수 있고 예.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예. 이런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뭘로 가업 상속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그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할 필요는 없는 그럼 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라도 예. 꼭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 아니에요? 그게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이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차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이에요? 예. 원래는 그 물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업을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하위에 주차장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물류도 꼭 그 집안이 아니면은 그 자녀가 아니면 뭐 안 돼. 예. 그건 입법으로 해놨다는 거죠. 국회 입법으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이에요? 상속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여하튼 마저 하십시오. 네. 다음은 둘째 기간의 문제입니다. 가업 영위 기간 10년 요건은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계는 최소 30년, 명문 장수 기업은 최소 45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사업 영위 기간 상위 25% 업체는 최소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만 유지해도 최대 300억 원의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취지와 달리 10년이면 텍스 플래닝이 가능합니다. 셋째. 10년은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입법으로 만든 거예요? 시행령으로 만든 거예요? 10년은 입법입니다. 처음부터 10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개정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원이었고, 기간. 그랬다가 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 금액을 30억 원으로 아니 내가 말한 15년으로 올렸습니다. 금액 말고 이거
가업이라고 하는 게 좀 대대로 물려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들이 알 때는. 근데 10년 동안 내가 하다가 물려주면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예. 이 10년을 가업이라고 한 게 내가 보기엔 최초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최초에는 10년으로 시작했다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15년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처음부터 가업을 10년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알았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3번. 예. 3번. 잠깐만요. 예, 재산 요건의 문제입니다. 그건 잠깐만. 처음에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10년만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특정해서 10년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은 있죠. 대상을 아주 좁혀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대상이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30년 했으면 이미 문제 없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죠, 뭐 그것도. 97년도 처음엔 1억 원이어서 공제 금액이 5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30억 원으로 한 방에 올리면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처음에 액수가 적으니까 예.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 비스무리한 것만 대상으로 삼았던 거군요. 처음에는 그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셋째, 재산 요건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공제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에 보유기간 제한이 없어 사망 직전에만 사업용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실제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개시 1년 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사업용 창고 등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300억 원의 공제를 다 받기 위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예금 등으로 상속 전에 건물,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탈세하는 이걸 악용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생겼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영업 요건의 문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한 한 업체는 10년간 누계 매출액이 1억여 원으로 1년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상속 개시 수년 전부터는 매출이 거의 없어 사업의 외관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10년을 운영했다는 가업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다섯째, 사후관리 기간의 문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용이나 가업을 오래오래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 공제를 적용받은 10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종료된 직후에 60%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휴폐업했습니다. 추진 기간만 지나면 바로 가업 고용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08년 10년이었던 사후관리 기간이 지금은 5년까지 줄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를 다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부총리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부동산 한 5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가 주차장업 신고하고 한 10년 동안 뭐 알바 써가지고 매출 조금 한 100만 원 한 달에 뭐 이런 거 하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아주. 예, 그래서 이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절세 플래닝이 많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중에 이제 이 노예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토지 기준 시가액에 3% 이상을 연 매출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지가가 높은 25개의 주차장, 사설 주차장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15개가 공제 요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지. 악용 못하게. 그 다음 장에 보도했습니다. 뭐 추진 배경하고 문제점은 국세청장이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개선 방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당 대표 할 때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맨날 듣는 게 이거 올려달라. 네, 맞습니다.
뭐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네. 첫 번째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뭐가 가업이냐, 가업.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기술,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좀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타당성 낳는 업종은 과감하게 이번엔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음식점 같이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제조하지 않으면은 이건 제외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업도 대상이었어요? 네네. 도소매업 이게 무슨 가업이야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업종별로 굉장히 크게 해놔놓고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업을 좀 활성화한다 해가 이걸 계속 늘려오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거의 다 해당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가업 몇 중에서 노하우, 특수한 기술 요 중점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그리고 이게 어떤 업종에 일률적으로 다 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데를 콕 집어가지고 하고 그게 과연 해당이 되는지 심의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네.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거 절차도 좀 엄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본인이 먼저 입증을 하고 이건 나 노하우가 있다. 입증을 하고 또 판단을 또 뭐 객관적인 기관에 해서 그게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해서 엄격하게 꼭 필요한 데가 되도록. 네. 그리고 대통령 두 번째는 이제 공제재산 자산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가업을 보니까 이게 땅을 가지고 두 번째 밑쪽에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도 보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의 3 내지 7배가 되면은 이게 토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좀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 같으면은 지금 3배, 도시 외 지역은 7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합리화하는 방안을 봐가지고 설령 가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 토지를 통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로 주차장 토지 등만 공제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을 가업으로 해줄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주차장이니까 무슨 가업이야? 주차장을 하는데도요. 진짜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 같은 면적에 뭐 이러면은 또 예를 들어 하면서 상상한 거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이 가업이 되는 이유를 한번 어떻게 하면 주차장이 가업이 돼? 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 45도로 세운다든지 같은 뭐 면적에서 굉장히 이게 안 하고 노하우가 옆으로 누워서 세운다든지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킹을 하는 노하우가 있다. 얘가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봐도 주차장은 아니야. 트랜스포머 세우는 주차장? 예를 들면? 그래서 대통령 이게 무슨 단도직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보다는 너가 하여튼 혁신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면은 정말 시행해서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해놓고 그 심의하게 하면은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어요? 옆으로 세우는 법? 서서 세우는 법? 그래야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쪽에 20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공제대상 자산도 토지 범위를 좀 축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면적장 공제 한도도 좀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지금 문제점이 보면은요, 이게 비공제 대상하고 공제되는 대상하고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되면은 비공제 대상도 업종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종에 필요한 부분하고 비공제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밝아낸다는 거죠. 이게 가려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내서 꼭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것만 공제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동안의 운영이 수십 년 동안 이게 구멍이 워낙 많으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보기만 하면 그 얘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경영 기간이 10년, 그다음에 사후 관리 5년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한 10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10년 한 게 뭔 가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간을 좀 이렇게 좀 하는 하고 정말로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이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정말로 엄격하게 해야지. 10년 했는 게 무슨 가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면 절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갔대도 그거 하겠네.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기간도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10년간 사후 기간 관리를 했었는데 이걸 줄여가고 5년으로 지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상향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영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빙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실태 점검도 해서 위장으로 인한 가업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상 어떤 그건 정말로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간도 그 정말 가업이라고 하는 게 그 정말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걸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요건 따지고 엄격하게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그리고 무슨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 5천억까지라고요 이게? 예, 중소기업 매출 5천억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그게 그 아들 자녀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중소기업은 기준이 1,800억까지고 5천억이면 중견기업까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짜리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 금액이 1억. 공제 금액이 1억이었고 대상도 제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중소기업까지만 됐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야 좀 이따가. 그걸 1조 원까지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1조 원, 매출 1조 원짜리까지. 그거 뭐 한 100조 원 하면 거의 다 해당되고 이제 없어지겠네.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예요?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됩니까? 한 몇백 조 되겠지. 지금 몇 년 만에 600배 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뭐 한 100배만 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액이 분기별로 한 200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 2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받을. 내가 보기에는 저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서 그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주차장보다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엄격하게. 네네. 이것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